그래서 봉건제는 로마 제국의 말기에 라티푼디임 대농장이죠. 이거 몰락을 가져온 그 은대지 제도. 그러니까 자영농이 유력 인사 대농당주에게 자기 토지를 넘기고 그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계속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을 이 대농장주 유력자에게 주는 이런 은대지 제도와 지난 시간에 본 이제 게르만의 생산 공동체 종사 제도, 낮은 신하가 높은 신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리고 게르만적인 공동체 생산 양식과 관련됐다. 그래서 봉건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충성 계약, 영주와 신하 간의 이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여되는 토지를 봉토라는 거죠. 결국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토지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평상시에. 전쟁이 나면 나가서 그 사람의 군대, 지휘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봉건제의 상층 구조, 아까 말한 게르만의 이 종사제도와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이 농노는 라티푼둠의 토지를 의탁한 자영농, 그 다음에 이 게르만 시대의 농노와 유사하죠. 혼인 상속 등 모든 문제를 영주의 지배권,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 그죠? 재판권까지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땅은 최고 지도자,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 땅이 신하에게 또 기사에게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최종적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농노였다는 거죠. 로마의 은대지 제도를 보면 로마의 대토지 소유자 라티푼디움이죠. 와 노예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수의 평민 계급인 자영농은 로마 제국 말기에 몰락을 합니다. 몰락한 이유는 오랫동안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토지가 황폐해돼서 더 이상 이 토지를 자기 힘으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력자에게 맡겨서 유력자가 개간을 하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하는데 이 빈민들, 그죠? 이 빈민들이 노예 공급의 감소로 노동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대토지 소유자에게 들어가서 제가 땅을 져주겠습니다. 부탁을 해서 농노가 됐다는 겁니다. 농노가 된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 토지를 대농장주에게 주고, 그래서 그 개간이 되면 그걸 다시 돌려받아 농노가 됐고, 또 하나는 전혀 토지가 없는 빈민층들이 에, 그죠? 대농장주에게 농노로 됐다는 농노. 음. 대농장주는 전쟁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노예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 대농장주 소규모 토지를 분양받아 경작하고 그 지대로 생산물이나 현금을 바치고, 그죠? 그다음에 가끔은 대농장주가 직접 관할하는 점유하는 직영지에서 부역을 해주기도 했다. 이래 콜라누투스가 고대 로마 말기에 이러한 이 소장농이죠. 소장농.
이 소양령을 통해서 유력자들이 대토지를 경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노예가 없어지면서 노예가 부족 전쟁이 줄어들면서 노예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노예 노동보다도 생산성이 높고 관리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대토지 소유자들이 기존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농노와 같은 소장농으로 만들었다는 것. 결국은 2월에서 노예제가 쇠퇴하고 농노적인 토지 경영 방식이 확정됐다. 아까 본공계약은 상층이죠. 상층의 구조고 위발의 농노 이거는 이제 하층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 제국 후기의 대토지 소유주는 점차 이 로마 제국 후기에는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대토지 소유주가 일종의 영주처럼 변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주 같은 대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은 농노가 형성됐다. 이와 같이 종사제도는 귀족들 간의 충성 관계, 뭐죠? 은대지 제도가 이제 국왕이나 영주가 자신의 신하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다. 마치 로마 제국 말기에는 대토지 소유주가 빈민에게 토지를 주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서 농사를 지라 하는 것처럼 이제 봉건제는 이것들이 종사제도 충성 계약과 결합해서 신하에게 토지를 주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노들은 바로 이제 봉건 영주 앞에 장원 제도, 장원이라는 공동체에서 소속돼 있다. 그 농민들은 장원에서 농사를 짓고 영주에게 지대를 바치고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거. 자, 장원제는 이제 농노에 의한 대규모 농경지가 경작되는 경제 체제인데 이게 봉건 사회의 경제적 구조죠. 하부 구조를 말한 자급자족적인 거죠. 그 안에 영주가 최고 지도자인 하나의 자급자족적인 농촌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게르만족의 이동이 완전히 끝나고 여러 왕국이 건설되면서 봉건제가 유럽에 퍼지다가 프랑크 왕국 시절에 그래서 그 유럽이 통일이 되죠. 유럽이 통일이 되는데 프랑크 왕국 시절에 그 시절에는 완전히 정착을 했다. 그렇다도 이러한 장원 제도가 당시 유럽의 모든 농촌 사회를 포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배적인 농촌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장원과 관련 없는 자연적인 촌락이라든가 일부 자연적인 자영농이 존재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 다르다. 그렇죠? 음. 교회령이나 왕령, 권력이 강했던 경우에는 좀 일찍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던 경우는 좀 늦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돼서 똑같은 시기에 나타난 건 아니다. 장원제도의 성립은 이 게르만의 민족의 이동 과정이죠. 특히 프랑크 왕국 직전에 유럽 각국의 게르만족들이 왕국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된 거고 그러한 이동 속에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 그죠? 대토지 소유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인 되게 됐다.
2차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이제 프랑크 왕족으로 구별됐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은 로마 제국처럼 중앙 집권이 강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혼란이 많이 있고 분권적이었죠. 세력가들이 그런 혼란 속에 스스로 성체를 쌓고 무장병력을 모아서 자체 방어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서민들은 세력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혹은 세력가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족과 재산을 세력가에게 투탁했다. 로마 제국 말기의 혼란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가들이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많아지고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농노죠, 농노. 노예보다는 농노가 생산성이 높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농노로 만들어줘. 그래서 자기 주변에 성 바깥이죠. 자기 주변에 살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 착취, 이 경제적 착취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일주일에 뭐 한 2, 3일 정도는 자기가 소유한 직영지를 농사를 짓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배계급에게서는 이제 기병, 기사죠. 기사가 가장 낮은 귀족이죠. 그래서 기사에게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병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병이 군사적인 봉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은 농노들이 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차원의 가장 작은 형태의 영주, 영세 영주는 기병이었겠다, 기사 계급이었겠다고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귀족, 뭐 왕령지, 교회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병제도 말을 타고 중무장을 하는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제도도 바로 이 공권제도가 확산되는데 예, 하나의 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일정한 수준의 토지가 있는 사람만이 이제 장교겠죠. 군사적 봉사, 기병을 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 대신 그 병역 의무가 없는 대신에 농노가 되겠죠. 농노가 돼서 어, 군대 유지 비용을 부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졸, 그죠? 일반 병졸은 농민 계급으로도 차출됐을 거다. 평상시에는 이런 농민 계급으로도 일반 병졸의 차출이 없었겠지만 전시에는 차출이 있었을 거랍니다. 기병으로 해서의 군사적 봉사는 전문적인 직업군인이죠. 이 직업군인은 토지 소유자들의 특권이 되었다는 거죠. 일반 농민들은 군사지휘권이죠. 군사지휘권. 군사지휘권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죠? 전쟁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그 병사로서 하급 분졸로서 참여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군사적 특권, 군사적 지위, 그죠? 이런 군사적 지위에서도 일반 농민은 열등한 계급, 그죠? 열등한 계급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